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열었지만 수습은커녕 뿌리 깊은 계파 갈등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한국당의 내용이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급하다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간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정치권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5시간에 걸쳐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개파 싸움만 하다 끝났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좀 당내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이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방선거에 참패인 것도 반성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개파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어떤 지난 지방선거의 참패의 원인을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당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백가쟁명식 논쟁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논쟁을 이번 기회는 그냥 과거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대충 봉합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끝장 토론이라든지 끝까지 어떤 개파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의견상의 차이들을 끝까지 다툼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차원의 어떤 논쟁, 진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지방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골이 깊으면 그만큼 진통도 오래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조금 더 빨리 이제 봉합이 됐으면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골이 깊었고 그만큼 패배의 원인들이 깊은 곳에 있는 만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논쟁과 논의가 필요하고 그 결론이 도출되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성중 의원의 메모가 빌미가 된 셈인데 일단 좀 해명을 들어보면 이게 예상 시나리오를 메모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어느 쪽 한쪽의 개파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문헌상으로만 보면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 탄핵 때부터 있어왔던 의견 다툼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보는 입장에서는 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파 다툼은 비단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 개파 싸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당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골이 깊은 만큼 진통열이 걸리고 좀 논쟁이 깊어지고 이렇게 끝장 토론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결론,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성중 메모 자체는 문헌상으로는 둘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파 갈등 상황으로 좀 비춰지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의 그 내부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 원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그분이 내부 문제로 이제 원내대표가 어쨌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당 내부 문제는 내부 문제고 원구성은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좀 어떠세요? 글쎄요, 내부 문제를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과거 사례를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06년도에 당시 열린우리당이 지금 야권이 패배한 만큼 심하게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때 16개 광역단체장 중에 13개가 당시에 한나라당이 됐고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 꼬마 민주당이 됐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전라북도 지사 한석 얻었던 상황입니다. 이른바 5.3일 지방선거의 대패였는데요. 그때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이제 문을 닫는 과정인데요. 2007년도 8월 20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해체합니다. 실제로. 그 해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여당인 상황에서도 상당히 질서 있는 태곽이나 아니면 질서 있게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당내 아직도 친박 비박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서로 책임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내부 수습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어려울 들고요.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년 10개월 남았습니다. 다음 총선까지. 그럼 총선 전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결국 현역 의원들이라는 분들이 체감하고 있지 못해 본인 일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당은 망했는데 본인이 현재 지금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체감 정도가 결국은 시간이 많이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번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야권이 완전히 지금 괴멸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대한야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가 야권의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대변인 지금 당내 일각에서는 의원의 모든 총선 불출마, 그게 불가피하다,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부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들은 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뭐 이런 분들은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 전체 다시 총선 불출마 선언 정도는 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내지는 그다음 뭐 그 의원직 사퇴라든지 혹은 그다음 정계 은퇴라든지 이런 단계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새로이 보궐선거라든지 재선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일단은 뭐 총선 불출마 선언 정도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총선 불출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정립하고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열한 논쟁 없이 거기에 대한 결론 없이 단순히 그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인적 청산 중요하고 다만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를 새로 살리는데 하나의 수단으로서 충분히 고려되고 채용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될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총선 불출마 뭐 원래 질문하셨던 거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당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지도부에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논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대체적인 윤곽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그 비대위의 위원장으로서 훌륭한 분을 모시고 그 분의 지도에서 질서 있게 어떤 인적 청산이 필요한 분은 인적 청산 그리고 보수의 가치 재정립 그리고 왜 선거를 패배했는가부터 해서 다시 우리 당이 국민의 신임을 얻으려면 어떠한 것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실천적인 모습들 보여지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당이 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현 대변인께서 이 국회 원구성 문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한국당의 상황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대로 일단은 한국당을 뺀 채로 이 정상화 협상,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입법부 수장 공백 상태가 지금 20여일 넘어가고 있고요. 또 중요한 문제는 이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도 사실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민생 문제도 있고요. 검경 수사권 문제도 있어서 사실은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다음 달 17일이 우리 1948년 헌법을 만들고 70주년입니다. 제헌절 70주년인데 지금 당장 아마 그 원구성 합의에 들어가도 물론 뭐 국회의장 선출은 제가 보기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임위 배분에서 아마 굉장히 저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25일 이후에 당장 이제 원구성 협의가 들어가도 6월 말 7월 초 내에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바른미래당에서 25일 그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나머지 그 이제 원내 교섭단체 셋은 지금 어쨌든 원구성을 하자는 줄 갈 거거든요. 아마 자유한국당도 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뭐 비대위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아마 원구성 협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25일 날 오후 2시에 지금 원내대표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출마를 선하신 분이 이제 김관영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인데요. 아마 그 전체 의원총회를 해서 오후 2시에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는 그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전부터 지금 김동철 현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와 원구성 협상을 시급하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구성 협상이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일당이고 원내대표가 일당에다가 그 여당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이제 확고한 일당이 지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장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현재 운영위원장을 지금 야당이 맡고 있습니다. 제1야당 그 자유한국당의 운영위원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맡아왔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맡는 게 관행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뭐 부의장 같은 경우는 1, 2, 3당이 주로 하는 관행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상임위원회 이제 상임위원장을 몇 대 몇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인데 제가 보기엔 원구성 협상이 그렇게 크게 막 난항을 겪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전반기에 했던 원구성 협상의 기본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약간의 변형을 주면 사실은 원구성 협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하게 국회를 정상화하고 원구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뭐 그 경찰청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다양한 민생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줘야죠. 예.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국회 정상화는 뭐 당연히 찬성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당이 청사뿐만 아니라 당이 서둘러 만들어야 되죠. 예. 다만 지금 뭐 우리 당의 처진 상황이 전열을 정비하는데 즉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는데 지금 진통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 다들 하셨지만 원구성은 과거로부터 이어왔던 관례가 있습니다. 예. 그 관례에 준해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협상이 들어가면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협상이 이루어지면 아마 처음에 몇 가지 쟁점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구성하는데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임시적인 조치들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원구성은 쉽게 이루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리더십 문제.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가 일단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만간 입장을 좀 표명할까요? 일단 그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서울 시민의 그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언론에서 뭐 마치 뭐 측근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오해고, 예, 오해고 뭐 측근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락하던데요. 연락되던데 왜 그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단지 그 미국을 다녀왔는데 딸의 그 마지막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선거에 당락에 상관없이 예전부터 약속돼 있던 거기 때문에 갔다 왔고요. 다녀와서 아마 그 저희 서울시의 강동구 구의원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고 뭐 내사 판정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그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거기를 다녀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물론 뭐 다른 당입니다만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시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왜냐하면 뭐 예전에는 뭐 같이 속해 있었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근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분이 정치적인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의 정기 은퇴는 안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근데 약간 뭐 좀 숙고하는 기간을 갖다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정치는 재개하지 않겠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당 입장하고 관계없이. 예. 일단은 그 바른미래당이 이번 워크숍에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는 탈이념 민생 정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당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 합리적 진보라는 이 문구를 놓고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뭐 그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사실은 그 역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예를 들면 민주당에는 진보 정당이라고 하지만 보수적인 인사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는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그 의원들도 많아요. 근데 유독 바른미래당만 정체성이 뭐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창당 초심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 합리적 중도, 합리적 진보 세력과 개혁적 보수 세력이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초심대로 이제 확인을 한 거였고요. 이제 단 합당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2월 13일 날 합당을 해서 양 대표, 두 공동대표 체제로 갔기 때문에 공동대표 발언에서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점들이 좀 나타나면서 뭐 한지붕 두 가족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물리적 결합을 넘어서 이제 화학적 결합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서의 진통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막 이념을 막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정책과 이슈,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안, 대안을 내놓는 대한야당으로서의 그 활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철수 그 전 대표 얘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를 한 지 6년, 만 6년, 7년 차 됐는데요. 수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도전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제3 세력, 다당제, 그것은 사실은 그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판으로 보여준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도 물론 당선이 목적이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나올 걸 예상하면서도 출마를 강행한 이유는 바른미래당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그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헌신과 도전이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전당대회 준비가 구성이 되면서 이제 2달 앞으로 전당대회가 다가왔는데 좀 어떤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는지 어떤 이야기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언론에서는 뭐 사실 뭐 10여 명이다, 20여 명이다 이렇게 많은데요. 뭐 친문이다, 비문이다 구분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아마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당 대표로 나올 분들 중에 당대표가 아니라 이제 최고위원으로 나갈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당대표로 나갈 때 지난번에는 이제 3명으로 컷오프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몇 명으로 컷오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최고위원도 몇 명을 선출할 것이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물론 지난번에 뭐 당원과 대의원의 어떤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랑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대표 선출의 어떤 룰,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는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후보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다 이제 당대표로 지금을 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게 선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3명 이내에서 만약에 컷오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많은 아마 뭐 이렇게 뭐 합종연행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당대표 자기가 나갔을 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분들은 아마 최고위원 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재현 의원의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2014년에 김주수 의성군수의 음주뺑소니를 잘 봐달라는 어떤 검찰에 전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영상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뭐 제가 일단 영상은 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금주 뺑소니 사고 자체는 오래된 사건이고요. 다만 그 당시에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뭐 그냥 처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처벌의 범위가 그 통상적인 차원이냐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로 제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는데 신문 보도를 보면 한 벌금 1,000만 원 정도 하여튼 고액의 벌금이었는데 그 정도 금액이라면은 아주 큰 금액이고 만약에 이게 초범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는데 만약 초범이라면 아주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적인 처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전화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뭐 일반적인 어떤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충분히 그런 전화가 있어 왔던 것이 뭐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시원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그래서 제 말씀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못된 건 맞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이야기한 거라서 사실인 걸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처벌 범위 내에 있다면 결과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대변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쟁점은 잘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냐 이례적인 경우냐. 그 당시 내용을 보니까 2005년 일인데 음주가 1.54였고요. 중앙선 침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 발평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는데 전치 3주씩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뺑소니였다는 겁니다. 뺑소니가 없었으면 아마 벌금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뺑소니에 사실은 이렇게 벌금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했으면 뭐 집행유예로 가지만 합의 안 했을 경우에는 잘하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쳤고 음주도 했고 중앙선 침범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벌금형 자체가. 그래서 벌금 그러니까 이분이 뭐 고위 공직자를 지내고 이래서 벌금 1,000만 원이 물론 일반인한테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이분이 공직자도 지냈고 그다음 이 공직자 또 아마 나올 때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음주가 처음은 아니었다. 다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저는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2005년 일이기 때문에 뭐 직권남용이 대대로 7년이거든요.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어쨌든 검찰에 부탁하려고 검사가 들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까 김 대변인도 뭐 한 말씀 하시려고. 아니 이게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네. 검사 출신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고 현직 의원인데 물론 2014년 당시 얘기 이제 동영상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건데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고 왜 문제가 있냐면 이게 자랑 삼아 할 정도로 내가 힘이 세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우리 당에서 또는 내가 공천한 사람에 대해서 지지 지원해달라 이런 취지였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특히 이번에 뭐 지방선거에서도 대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제1야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문제다라고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의 측근이 2016년에 새누리당 공천 살생부 논란과 관련한 비화를 소개한 책이 출간이 돼서 네,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책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그 뭐 아자 팩트인지 여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제가 아직 책도 잘 못 읽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만 봤는데 솔직히 그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고요. 뭐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은 팩트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의 의견이 가미된 부분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아마 본인의 견해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뭐 많은 사람을 필요 없고 자기 사람만 심으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은 알기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여당에 많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데 물론 그 많은 사람 중 이왕이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으면 더 좋긴 할 텐데 자기 있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는 그분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이야기라서 이런 뭐 자서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뭐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특히 견해로 갈리는 부분들 그리고 견해로 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들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실제로 뭐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자기 자선도 많이 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분명히 사실인 부분도 일부 기초적인 사실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은 맞겠지만 논쟁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또 상당히 오늘 질문이 그런데요. 사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 많이 이런 얘기는 회자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과 친한 분들이 아마 공천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당의 승리보다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공천 받는 게 낫다 소수라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언론에 많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김무성 대표의 뭐 보좌관 생활을 오래 한 분입니다. 저분이. 그래서 밝혔으면 이게 과연 정당 정치에 맞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 자유한국당의 내홍도 이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뭐 진박 간별사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논쟁이 시작되는 때 이 책이 출간된 게 저는 약간 어느 정도 좀 시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찌 보면 이게 막 이제 내용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 제공 자체 시작이 이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아마 더 지금 내용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에 그거를 더 혼란을 부추길 것 같긴 한데 그 뿌리는 알 수 있겠다. 어디서 이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런 단초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시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김 대변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대답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건 그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패권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때면 방금 얘기했듯이 진박 간별사가 나올 정도로 진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대통령을 추종하고 대통령 말에 무조건 예스하는 사람들을 8, 90명을 하겠다. 근데 이건
상당한 사실에 근거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보이고요. 지금 과거에 지난 그 친박 패권 정당의 모습을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정말 청와대나 또는 그 당의 어떤 실세 그 대표나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반면교사를 삼아달라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패권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정치권 현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